그러니까 1차 세미나인 만큼 좀 가볍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이번에는 정보교육의 목표를 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융합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잖아요. 2022 교육과정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보 과목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중등 교육에서 학생들의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정보교육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정보교육에 대한 이슈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보교육을 강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들었던 오해와 비난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사는 지금 형광펜으로 좀 칠해놨는데요. 전 국민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는 없다라는 기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기능교육에 치우치지 말고 뭐 기본 방향이 어떤 교과 교육에 잘 구현되도록 해야 하고 주당 한두 시간에 해당하는 이 한 과목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우려가 되고 창의적 재량 활동을 증감할 수 있는데 그걸 끌어다 쓸 경우에 이제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애들이 청소하러 와가지고요. 그래서 나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2015 교육과정 때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아직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이런 얘기에 엎어서 플러스 알파죠. 네, 그래서 불과 한 달도 안 된 이런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 방안이 나오자마자 등장한 기사들인데요.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교원 단체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부로 얘기한다는 것이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더 살펴볼게요. 그리고 여기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코딩 잘하면 대학 쉽게 간다라고 해서 사교육 업체들이 들썩거리고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모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맨날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컴퓨터 능력을 제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다루는 것을 또 이해하고 배워나가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정보 검색도 그렇고 뭐 누구나 다 하는 정보 검색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못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로 찾아내기도 하고 이런 효율성과 효과성의 문제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검색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도 생각해내지 못하는데 그래서 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벌써 뭐 대학 코딩을 잘하면 대학을 쉽게 간다더라. 그래서 사교육 업체가 들썩거린다. 이런 기사들을 막 뿌려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사설 학원에서 코딩 잘하면 대학 가기 쉬워진다라는 것을 이제 광고로 사용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교육 시장이 들썩거린대요. 근데 저는 봤을 때 정말 사교육 시장이 들썩거리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주변에 코딩 학원이 하나씩 생기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정치적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를 국영수랑 동일한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나? 그만큼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건가? 그래서 이런 기사들도 정말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일 충격받았던 것은 이제 아주대학교 박형주 총장님의 기사였어요. 이게 9월 12일 날 나온 건데 이분이 개추위 위원장 하셨던 분이잖아요. 기사는 이제 수포자를 양산한다, 뭐 그래서 뭐 수능 킬러 문항 출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누셨네 하고 쭉 읽다 보니까 뒤에 정보교과의 독립교과를 운영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얘기를 아예 하셨어요. 저는 이분 전공이 수학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독립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코딩 교육마저 시험 과목 대상이 되면 정보 교육을 도입하는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코딩 교육은 국영수 등의 주요 교과에 녹아들어서 호흡하듯 물 흐르듯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융합을 하라는 얘기인가? 뭐 이런 듯한 느낌의 얘기였고, 그리고 또 코딩 필수화는 이제 학부모의 요구가 반영된 거라서 이제 교육이 강화된 거다라는 점들도 얘기를 하셔서 정보 교사들이 정말 잘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를 학부모들이 또 깨닫게 하는 것도 큰 이제 과제겠구나, 이런 생각도 함께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교사 부족이에요. 교사가 부족한데 왜 시수를 늘리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시수도 부족하고 교사도 없는데 우리가 가르칠게, 이런 얘기. 그리고 교육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코딩을 포기했다는 코포자 양성 얘기들, 이런 것들도 지금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전 국민이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시수로 프로그래머를 양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오른쪽에 여기 조그만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022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4시간 하라 그러고요. 중학교는 68시간 하라 그러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학교마다 큰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정말 많이 하는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점고등학교를 기준으로 봤을 때 26학점을 따진다면 초중고 다 합해서 많이 배워야 518시간입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하는 프로그래머 양성 과정을 보면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뭐 웹 개발이라던가 앱 개발 아니면 데이터 분석 이쪽에 대해서만도 900시간 이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육과정은 이런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과연 프로그래머 양산이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학교 교육만 해도 프로그래머 양산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나라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또 뭐 주요 교과에 녹아들어 물 흐르듯이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저는 떠오른 게 과학의 케플러 행성 운동의 법칙이었어요. 뉴턴이 케플러 법칙을 토대로 뭐 만유인력의 법칙도 유도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케플러 운동 법칙의 제3법칙을 보면 미분, 적분 별게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케플러 법칙을 다루면서 수학을 가르쳐도 되는 거 아닌가? 그거랑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들도 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정보 교사를 앞에 두고 이게 뭐 디지털 리터러시 얘기를 하던가 이러면서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정보 과목 느낌을 싹 지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들도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교사가 부족하다라는 점이었는데 교사 부족해. 근데 너네 지금 2015 교육과정 수준이면 우리 과목도 가르칠 수 있어. 이 얘기를 정보교사 앞에서 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정보교과서 기술교사가 집필하는 부분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교과에서 정보를 가르치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교대나 사대의 컴퓨터 교육 전공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고 전국 컴퓨터라는 임용시 선발 과정에 대한 것도 부정을 하는 거고 교사의 전문성이 그거에 대해서도 좀 부정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다른 과목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서 그 과목을 못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교사 전문성, 교수학습이라던가 평가의 전문성 때문에 인정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정보교과는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도 없는데 시수를 늘리려고 하느냐. 근데 지금까지 필요한 줄 알면서 선발을 하지 않은 게 문제고 그거는 지금부터 차차 해결해 나가면 되는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정보교사 수, 학교 대비 정보교사 수가 한 0.32 정도밖에 안 돼요. 지역별로 편차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정보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방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런 이슈로부터 일단 논란을 좀 불식을 시키려고 하면 이제 초중등 교육의 목표는 뭐고 정보 교육의 목표는 뭔지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이제 초중등 교육에서 우리 교과의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 목표를 잠깐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교육의 방향과 역할을 좀 명확하게 하려면 지금 2022는 아직 총론 전체가 공개가 된 게 아니라 주요 사항만 발표가 돼서 제가 2015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늘 초중고 교육을 해오다 보니까 총론단에서 제시한 목표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지 않게 됐던 것 같아요. 대략 감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니까 당연히 역량을 강화한다라는 이렇게 방향과 목표겠지만 학교 급별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교육도 마찬가지로 이런 총론단의 초중등 교육 목표 중에서 정보교육을 하면서 어떤 부분이 소홀했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면 어떤 점에서 소홀했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해서 꿈을 키운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경험을 제공은 했을 수는 있지만 풍부한 학습 경험이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중학교 진학하는 학생들을 보면 학생들의 한 3분의 2 정도만 초등학교에서 정보교육을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험조차 쉽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중학교도 보면 뭐 삶의 방향과 진로를 뭐 탐색한다라는 건데, 이 탐색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뭔가를 배워보면서 자기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이런 고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는데, 일단 정보 교육은 받았으니까 이렇게 경험은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이라던가 문제 해결력을 바탕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뭐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 문제 해결력을 좀 이렇게 얻기에는 좀 시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도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진로와 직접 연계한다라는 것,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융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이런 진로 직업이라던가 융합 얘기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었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보교육의 목표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냥 역량 함양이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논란이 되었던 기사에서 코딩하는 기술, 기능만 가르치는 것이 무슨 교육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보교육의 목표를 보면 어디에서도 기능을 강조하는 내용은 없다라는 것, 그리고 문제 해결력이 포커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초중등 교육 목표랑 정보 교육의 목표를 고려하면 초중 고등학교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좀 도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문제 발견하고 해결하는 경험 제공하는 것들, 그러니까 즉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는 것, 어떤 문제를 컴퓨터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것, 그리고 중학교라면 뭐 이렇게 뭐 지식과 뭐 지식을 활용하는 경험을 토대로 아이들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것,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야 할 거고, 고등학교는 이제 뭐 평생 학습도 좀 강조가 되고, 그러니까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 뭐 진로 연계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삶의 전반뿐 아니라 직업 분야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과 다른 과목의 역량을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제가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받은 제보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이 2015 진로 선택에서 이렇게 중간에 개발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기초의 교과 목표가 있고 인공지능 수학의 교과 목표가 있는데, 현재 이게 완전히 믹스돼서 과목들의 정체성이 사라진 채 다들 인공지능 기초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인공지능 기초, 정보 선생님들은 인공지능 부분을 계속 가르쳐 왔으니까 자기는 평소대로 가르쳐 왔던 대로 어디 가서 발표도 하고 교사도 연수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인공지능 수학이 같은 학교에 개설이 되면서 그 학교에서 인공지능 수학을 가르치는데 인공지능 수학의 교과 목표는 사라지고 정보과에서 하는 인공지능 기초 내용을 다 가져가서 똑같이 가르치고 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학 선생님은 수학의 교과 목표가 뭔지는 잘 모른 채로 자기가 보고 들었던 내용들이 인공지능 기초에서 다루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끌어가서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뭐 인공지능 수학에서 모럴머신 얘기들도 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있고 인공지능 문제 해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용이 너무 겹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대요.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 교육과정이랑 인공지능 기초 만들 때 우리가 다 이렇게 걱정했었던 바가 지금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한 바로는 인공지능 수학과 인공지능 기초의 목표가 다르니 이 선생님이 인공지능 수학의 목표가 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냥 코멘트만 드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수학과 인공지능 기초의 목표를 좀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인공지능 수학의 목표를 보시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실생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때 수학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해석을 해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인공지능 기초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먼저 배웠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활용되는 수학적 원리를 배우는 것이 인공지능 수학에서 할 일인 거죠. 그런데 그건 다 사라지고 인공지능 기초에서 하는 뭐 데이터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인공지능 윤리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수학에서 다 끌어다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과목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2022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과 과목별로 또 위계를 정확하게 세우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 인공지능 수학의 목표가 저러하니 인공지능 기초를 먼저 배우고 나서 인공지능 수학을 좀 다루는 위계로 잘 잡아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려 보면 이제 정보과랑 또 다른 과목과의 관계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2022 교육과정에서도 마지막 협동 워크숍 때 어떤 작업을 했었냐면 과목별로 성취 기준이라던가 내용 요소가 겹치는 것은 없는지 검토하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과학이라던가 수학, 윤리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끌어다가 가져가셨어요. 심지어 기술 과정은 정보과의 컴퓨팅 사고력 얘기까지 교수학습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서 교수학습 방법만 보면 이게 정보과 교육과정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인공지능 윤리를 다룬다라고 하는 윤리과의 내용을 보면 데이터 편향성을 다루고 있는데 데이터 편향성을 해결한다라는 성취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편향성을 정보과에서도 못하는 해결 방법을 윤리과에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저렇게 성취 기준을 내놓나? 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컴퓨팅 사고력이라던가 아니면 뭐 정보 과목 그리고 다른 뭐 수학적 사고력이라든가 과학적 사고력 다른 과목과의 관계를 좀 명확하게 살펴보고 우리 과목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정보 과목과 다른 과목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는 CSTA에서 발표했었던 K-12 CS 프레임워크에서 따온 건데요. 지금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운영이 되면서 각 과목의 어떤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은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 학문 영역은 차이점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통점도 있기에 대체 뭐가 공통점인가를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CS 분야랑 수학 분야는 추상화하는 부분이 공통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협력하는 도구를 쓰는 것도 공통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과학이랑 뭐 과학이나 공학이랑 이렇게 공통점은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거, 그리고 산출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공통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CS 분야랑 수학이랑 과학이나 공학에 모두 공통점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 CT,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활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문제를 정의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근거를 토대로 뭐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든 영역의 공통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방금 전에 논란이 됐었던 수학과와 우리 정보과 사이의 역량 간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14년도 좀 한 10년 정도 거의 되긴 했지만 이 미국의 과학 교육을 강조하면서 NGSS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분석하면서 쓴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수학과랑 정보과의 공통점은 문제 해결력이라던가 모델링,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 뭐 통계, 확률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학이랑 그 컴퓨팅 사고력이랑 사고력이 좀 다른 점은 수학 같은 경우는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호를 사용한다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학생이 실험 데이터로 그래프를 표시해서 패턴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방정식으로 표현을 할 때 수학적 사고력이 발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컴퓨팅 사고력 같은 경우는 이런 방정식 표현하는 것을 사람이 하지 않고 이제 더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컴퓨터가 대신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본다거나 데이터 마이닝 한다거나 뭐 네트워킹 한다거나 이런 것들, 알고리즘 리즈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수학과는 좀 차별화되는 내용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게 또 융합교육이잖아요. 아까 박형주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는 따로 과목을 뺄 게 아니라 융합하듯이 녹여서 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정보교육과 융합교육은 어떤 차이가 있어야 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융합교육을 하기 전에 우리 분야의 개념이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라던가 방법을 익힌 다음에 이 방법들을 실생활이라던가 다양한 학문 분야의 문제에 적용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케플러 법칙 말씀을 드릴 때 수학 교육이 제대로 된 다음에 케플러 법칙을 이렇게 따져볼 때 그 수학을 도입을 해서 그 원리를 밝히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때 이런 정보과에서 하는 뭐 CS 분야의 개념이라던가 원리라던가 문제 해결 과정이나 방법을 익히는 이 자체로는 이제 정보과가 주지교과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걸 다 익힌 다음에는 융합을 통해서 다른 학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 학문에서는 이제 도구 교과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융합 교육의 시작은 이런 소프트웨어나 AI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래서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융합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ICT 소양을 반드시 기르고 그리고 나서 뭐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던가 데이터 인공지능 교육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할 수 있는 것이 융합 교육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보교육의 역할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정보교육은 이제 구조화시켜 나가는 교육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냥 단순히 해봤다라는 경험을 제공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학습의 전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배운 지식을 아이들이 암기가 아니라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남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해서 배웠는데 시험 볼 때밖에 안 써먹었어가 아니라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것처럼 삶과 연계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교육은 이제는 기초 소양으로서의 역할, 기초 소양 교육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어느 분야의 직업을 선택하든 이제 필요한 분야가 됐고 경제, 경영, 뭐 공학 모든 학문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이런 소양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직업교육과도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정보교과의 정체성은 정보과에서 보다 명확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컴퓨팅 사고력의 범위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하시는 내용이겠지만 제가 그래도 한 번쯤은 상기하고 넘어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데이터 분석이 들어오면서 데이터 리터러시, AI 리터러시, AI 띵킹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발표됐던 전국민 AI 소프트웨어 교육 확산 방안에 보면
AI 인재가 갖춰야 될 핵심 역량으로서 총 5가지가 제시가 되었었는데요. 이 안에 컴퓨팅 사고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팅 사고력 안에 ICT 역량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리터러시가 또 별도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제가 출처를 빼먹긴 했는데 그 스프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스프리 보고서 보면은 디지털 리터러시와 컴퓨팅 사고력을 분리해서 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ICIRS 이 국제 평가를 살펴보면 오히려 여기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안에 컴퓨팅 사고력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모든 아이를 위한 보편적인 정보교육 확대 방안에 보면 여기서 이제 ICT 교육을 혁신해서 컴퓨팅 사고력 중심의 과목으로 대체해야 된다라고 영국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ICT 활용이라던가 컴퓨팅 사고력 다 구분해서 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2022 교육과정을 또 보면 교과 역량으로 컴퓨팅 사고력 따로 받고 디지털 문화 소양 따로 받고 인공지능 소양을 또 따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논문들도 좀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AI 리터러시, 심지어 더 나가서는 AI thinking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과연 AI가 CT랑 어떤 점에서 다르고 같나 이런 얘기까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글들을 좀 보긴 했는데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자체도 컴퓨터가 대중화되기 시작하던 그 시기에 사용하던 정의를 그대로 가져갈 건지 개선을 할 건지 아니면 CT의 하위 역량으로 이런 것들을 다 넣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역량 명칭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 분야에 처음 접근하려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많은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전 세계의 어떤 용어 정의에 대한 합의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지향해야 힘을 합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현재 다양한 문제점들부터 시작을 해서 선생님께 생각하시는 개선 방안들,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들은 앞으로 저희가 진짜 고민을 같이 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보교육 확대 추진단에서 공식 보고서를 작성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진짜 많이 있었고 보고서 내용 안쪽과 뒤쪽의 질의응답 부분에 일부 넣긴 했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계속 연구를 해서 계속 이제 우리만의 정의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공식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세 개의 타이틀을 추려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보교육에 대해서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 최정원 선생님 이야기하신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있고 근데 이러한 내용이 시대적 유행이나 정책적으로 일시적인 교육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노력과 힘을 조금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코딩 시장이 사교육 시장이 알게 모르게 지금 과외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롯해가지고 조금씩 불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입시를 위해서 상당히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고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또는 인재 전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대학에서 뽑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이 학생들이 관련 분야에 재능이 있고 탐구 역량이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늘 하고 있어요. 뽑으면서도. 저 학생이 정말 관심이 있을까?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저 교육을 받고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이 실수성이나 우위 선점의 문제도 조금 있는데 이 정보교과 시수를 위해서 다른 교과 시수를 감축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보교과만 이렇게 시간을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과를 봐줄 수도 없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현장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부족한 정보 교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부전공 연수를 6개월 정도 받아가지고 정보 교육을 가르치는 것들도 사실 상당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타격과 기술이라든지 가정에서도 정보 교과를 그냥 너무나 쉽게 가르치고 있는 것들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융합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은데, 융합교육의 주된 교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교과에 따라서 이제 융합교육의 주된 교과를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보랑 융합을 한다라고 하면 정보가 주가 되고 그 뒤에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 이렇게 붙는데, 또 수학이나 과학 쪽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주고 정보는 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제대로 된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고 어떤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희도 대학에서 융합 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정말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타 분야의 지식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종합해서 가르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들도 한 번씩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융합을 잘 하려면 나의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지식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종합해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학생들의 융합적인 사고를 위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조금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한데, 뭐 정보가 중요하다, 팔이 안으로 붙기 나름이기 때문에 정보만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정보를 통해서 인문이라든지 또는 다른 분야에도 조금 새로운 지식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융합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형태로 흐를 수가 있어요. 저희 대학에서도 융합교육을 하면서 인문이랑도 융합을 해보고 탁과랑도 융합을 하면서도 제 기반 조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융합교육이 제대로 될까라는 생각들 상당히 많이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체계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선행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상당히 많이 하고, 예전부터 많이 하긴 했지만 대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컴퓨팅 사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할 때 마우스 더블 클릭하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ICT 활용 교육이 먼저 선행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ICT 활용 교육도 지금 먼저 이제 뭐 시수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고력도 좋지만 이런 것들도 선행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꾸 드는 생각이,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실체가 진짜 존재할까?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의 정의가 다르고 다 다른 이야기를 할까라는 의문을 계속 저는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들도 앞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서 여기 모인 우리 전문가 집단들이 정말 명확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앞에서 사고력의 흉수 속에서 아이들은 진짜 괜찮을까라는 생각들도 하는데, 뭐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 사고력, 최근에는 뭐 데이터 기반 사고력, 너무나 많은 사고력을 정말 정보교육을 통해서 이 많은 사고력을 길러낼 수 있을까? 정말 제대로 하나라도 길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발표를 하는데 인터넷이 조금 불안정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처음에만 좀 끊겼고 나중에는 잘 된 것 같습니다. 토론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대로 지금 뭐 앞에서 최종원 박사님 설명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신 것 같고, 특히 용어에 대한 우리 재정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아마 이번 포럼을 통해 가지고 컴퓨팅 사고력을 재정립하는 게 우리의 목적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우리가 확산적 논의를 하고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을 정립하는 시간을 또 한번 갖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용어 또한 우리는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 학문 분야 자체가 아직 짧은 역사이기 때문에 조금씩 하나 정립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합의된 그런 용어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감사드리고 바로 이어서
카톨릭 관동대학교의 송태혁 교수님께서 토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태욱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먼저 그 최정원 박사님 그 발표를 잘해주셨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보교육의 사회적 이슈, 뭐 정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정보교육의 목표를 2015 개정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융합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정보교육의 역할을 CT, 디지털 시민성, AI 소양을 함양시키는 것,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토론 원고에 있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번 기회에 좀 풀어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20년 근속으로 상을 받았는데요. 다음에 강릉에 오시면 회 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20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 컴퓨터 교육학회에 조금 소홀했었는데 그 이유가 좀 생각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다른 부분을 오늘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정보교육, 컴퓨터 교육을 바라보는 접근 방식인데요. 오늘 발표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정보과학적, 수학이나 어떤 과학 베이스로 해서 정보과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접근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관점에서 이제 본다면 저는 인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융합교육의 예시를 한 4번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보과학에 있어서 0과 1 가운데 어떤 수가 아름답냐 이런 질문이 사실 정보과학에서 정보교육에서 전혀 논의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걸 의미 부여 가치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학문이 정보과학을 넘어선 정보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인문학적 접근, 의미에 관한 접근이 전혀 없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에서 문제점을 하나 이제 던져줍니다. 이 인문학적 접근은 사실 전인교육하고도 원고에 있는 내용, 그 전인교육 있는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요. 아까 유호승 교수님께서 CS 지식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교육과정 그 역사를 보면 6차 때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초등학생에게 C를 가르쳤거든요. 7차 교육과정에서 그게 빠지고 ICT가 들어갔습니다. 7차 개정 2007년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그때 컴퓨터 사이언스가 2007에서 이제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CS가 어떤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제가 던지고 싶은 건 CS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CS를 베이스로 한다는 그게 정말 베이스인지 한번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아까 플러스 알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플러스 알파의 또 다른 뭐 정보공학이나 어떤 뭐 그 C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전인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플러스 알파에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코딩과 CT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면 CT는 기본적으로 사고입니다. 논리적인 사고이거든요. 그래서 수학적 사고나 정보적 사고나 과학적 사고나 기본 베이스는 사고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다만 논리적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식이 관여가 되어 있느냐, 어떤 도구를 쓰느냐, 코딩은 도구이거든요. 도구를 쓰느냐 안 쓰느냐는 옵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옵션을 제껴두고 어떤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가르칠 거냐, 거기에서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교육 내용에 있어서 CS냐, C냐, 그다음 플러스 어떤 알파냐, 그런 고민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융합교육의 예시인데요. 제가 융합교육, 정보교육에 있어서 융합교육 예를 들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흰색에서 빨강을 빼면 어떤 색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네, 흰색에서 빨강을 뺀다. 이게 미술이라든지 미술, 윤리, 정보, 사회 이 융합되어 있는 과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흰색에서 빨강은 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CY 연계 방식이 아니고 RGB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흰색 RGB 값에서 R 값을 빼면 청록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흰색의 의미는 모든 색을 더하면 검정이 되는 게 아니라 흰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가치를 논한다면 모든 색을 수용할 수 있는 타인을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는 색깔이 흰색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색상 교육을 통해서도 어떤 배려나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윤리적인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보윤리만 정보교육에서 할 수 있는 인성교육, 윤리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대학에서도 인문학이 정말 많이 사라졌는데요. 저희 정보교육에 있어서도 인문학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고민해 볼 시점이 지금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조정훈 교수님께 감사드리면서 토론 시간 가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태일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꼭 다음 기회에 가톨릭 감동대학에 가서 다 같이 모임을 갖는 거를 기대를 하고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전인교육 그리고 인문학적 관점에서의 정보교육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진지하게 한번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포럼에서도 앞으로 논의에 이어서 말씀 주신 내용들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